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프로파일링, 프로파일러,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들 들어보셨죠? 범죄 현장을 분석해서 범인이 누굴지 이렇게 추론해가는 과학수사 기법입니다. 우리나라에 프로파일링 기법이 도입된 게 올해로 정확히 20년째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제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전 경정을 모시고 이 과학수사 기법의 그 세계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권일용입니다. 네. 전 경정이신 걸 보면 이제는 경찰이 아니시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2017년도에 명예퇴직을 하고 이제 직을 떠나서 나와 있습니다. 몇 년 경찰 하셨어요? 만 29년 차에 제가 퇴직을 했으니까 28년간 만 28년간 근무를 하고 29년 차에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1989년부터 네. 경찰 시작하셨군요. 8월 5일에 경찰 순경으로 입문을 해서 2017년 4월 30일에 명예퇴직을 하고 나왔습니다. 날짜까지 아주 정확하게 기억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 프로파일링이 도입된 거는 20년째라고 그랬으면 네. 2000년도부터 2000년. 그렇습니다. 그럼 그전은 89년부터 2000년까지 11년 동안은 뭘 하시다가요? 저는 이제 강력 형사를 처음 3년 동안 했었고요. 그 이후에 93년부터 2000년까지 CSI로 현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CSI가 예. 과학수사 요원인데요. 예.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CSI에 대한 소개들이 많이 되어 있죠. 근데 사실 CSI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면 학생들도 잘 몰라요. 근데 크라임, 사이언티픽 이런 것이 아니냐 이런 추론들을 많이 하시는데 크라임 씬 인베스티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CSI는 범죄 현장에 나가서 증거물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요원들을 이제 CSI 요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범죄 현장에 나가서 지문, DNA, 또 족적, 발자국 이런 것들을 채취해서 범인의 신원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2000년 2월에 이제 한국 경찰에 처음으로 프로파일링 팀이 만들어지면서 발령이 나서 이제 거기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강력 경찰로 3년 계시다가 국과수로 가신 거죠, 그러니까? 아니죠. CSI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CSI는 범죄 현장에 나가는 요원들이기 때문에 경찰관들입니다. 근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있는 분들은 감정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오는 CSI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고요. 감정을 하는 연구원들이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계시고 CSI들이 수집한 것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서 감정하고 부검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럼 그 CSI는 일선 경찰서마다 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각 지방경찰청 소속으로 되어서 이렇게 광역으로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나면 즉응할 수 있는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구축이 되어 있죠. 경찰 3년차, 4년차 될 때 그쪽으로 가시게 된 무슨 특별한 배경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강력 형사를 그 당시 이제 범죄 전쟁이 막 선포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범죄와의 전쟁. 네, 범죄와의 전쟁. 조폭 89년 대량 90년. 검거하고 그럴 때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범죄들이 일어났던 시기여서 강력 형사를 하다가 너무 힘도 들고 이것보다는 보다도 다른 방법으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우연히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배가 과학수사를 한번 해보겠느냐. 그래서 좋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과학수사가 그렇게 인기 있는 부서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즘은 아주 초절정인데. 그렇죠. 그게 이 사회 변화하고 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굳이 과학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범인의 신원이 밝혀지던 시기였습니다. 동기가 뚜렷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학수사위원들이 어떻게 역할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떤 대상이 선정되어 있지 않고 예를 들면 뭐 불특정 다수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자기 개인의 감정을 막 표출하는 범죄가 생겨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필요하지만 네. 당시만 해도 그렇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인기가 없는 것이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근데 하고요. 막상 딱 가서 범죄 현장에 네. 뭐 지문 채취하고 뭐 하고 네. 해보니까 적성에 맞으셨어요 처음부터? 아니 저는 정말 그 뭐 이런 이과 계통의 공부를 해보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현장을 나가서 정말 교육을 받은 대로 이렇게 지문을 채취하고 용액을 타서 막 종이에 있는 지문을 현출해보고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고 재밌어요. 네,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범죄자를 지문으로 검거를 해서 특별 승진을 했습니다. 예. 3년 만에. 예.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내가 잘하는 거였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그러니까 남들은 됐죠. 찾지 못하는 지문을 찾아내신 거 아니에요? 네. 어디서 찾아내요 그런 걸? 그런 것이 아마 이 프로파일링을 하게 된 배경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범죄자들이 다 장갑을 끼고 온다든지 예. 또 자기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찾아가는 건데요. 범죄 현장을 가보면 한여름에 예를 들어서 강도가 침입을 했어요. 그래서 신고를 받고 갔더니 그렇게 굉장히 더운 날인데 범인이 장갑을 끼었습니까 했더니 피해자가 장갑을 끼고 칼을 들고 나를 위협했습니다. 근데 가방이 있었습니까 했더니 가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범인이 과연 이 칼을 어떻게 가져왔을까? 계속 들고 왔느냐? 네. 이 더운 여름날 예. 바지 주머니에 넣기도 버거운 그 큰 칼을 과연 어떻게 들고 왔겠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죠. 네. 그래서 이미 장갑을 끼고 들어왔던 범죄 현장에서는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 이 칼을 가지고 올 때 가방에 넣었거나 뭐 다른 종이에 이렇게 싸서 가져왔거나 그랬겠죠. 뭐 이런 흔적을 찾는 것이 빠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형사가 조사를 받는 동안에 피해자한테 이런 진술을 받는 동안에 저는 집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흔적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둘둘 말려진 종이. 흔적이 있는 신문지를 발견을 하죠. 예. 그래서 그 신문지에서 지문을 채취를 했더니 범인이 밝혀진 이제 그런 방식들의 칼을 들고 올 때까지는 장갑을 안 꼈고. 장갑을 안 끼고 더우니까 신문지에 이렇게 흉기를 네.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해서 가지고 집 앞에서 버리고 범행을 하고 그 다음에 도주를 했던 거죠. 기가 막히네요. 그래서 그런 네, 말씀 들어보니까 더운 여름날이었다. 네, 피해자한테 칼 들고 왔느냐? 그렇죠. 네, 장갑을 꼈느냐? 네, 대뜸 그 다음 질문이 가방이 있더냐? 네. 이걸 묻는다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범죄 현장에서 여러 차례 나가면서 좀 경험이죠, 실패도 경험. 하고 내가 왜 지문을 못 찾을까 고민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없이 반복되다 보니까 예. 이런 핵심적인 것들을 찾아내고 네. 그걸 통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과학적 분석 기법은 또 점점 발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특수 용액이나 뭐 특수 네. 무슨 형광 물질 이런 걸 하면은 그렇죠. 안 보이던 게 막 보이고 이런 건 점점 그렇죠. 개발됐죠.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예. 제가 2007년도에 전 세계의 CSI 요원들이 모여서 매년 행사를 합니다. 일주일간 이제 세미나를 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예.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경찰청에 근무하면서 이제 출장을 한번 갔었는데 한 5천 명 정도가 전 세계에서 모입니다. 예. 그래서 서로 교류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그 전시된 장비들의 70% 이상이 다 한국에 이미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법들이 네. 서로 세미나를 하면서 발표를 하면 한국의 기법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하는 이런 한국이 경우들이 거의 많습니다. 저희들도 발표를 많이 하고 1등 수준입니까, 한국이? 상위 수준이죠. 이제 범죄가 좀 문화에 따라서 이 채취해야 될 증거물들이 다 다르니까 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지문을 찾아내는 기술이나 또 기법들은 유전자 분석 이런 것도. 유전자 분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지문을 찾아내는 것이 아마 전 세계에서 예.
FBI 요원들한테도 우리가 기법을 전수해 준 그 적이 정도예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쓰나미 같은 큰 사건들이 나서 한국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신원을 확인해야 될 때 예. 한국 CSI들이 파견이 되는데 맞아요. 그때 이제 우리 한국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지문을 확인하는 기법을 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얼마 전 그 화성 연쇄 살인범 이춘재 네. 몇십 년 된 피해자의 그 속옷에 떨어져 있는 무슨 땀방울 하나? 네, 네. 거기서 유전자를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과거에는 그게- 못 찾았던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증폭 기술이 발전을 예, 하면서 예. 그게 되었는데요. 야, 정말 참 놀라운 기술입니다. 그죠? 네. 음. 정말 스치기만 해도 이제는 흔적이 남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그 증폭 기술이 발전을 했고요. 특히나 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3,900조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3,900분의 1도 아니고 네. 3,900조분의 1에 네. 다른 사람의 DNA가 오류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뭐 거의 이제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 지금의 과학에. 그런 이제 과학수사 팀에 가서 이제 잔뼈가 굵으시다가 네.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부서를 그때 처음 만들었다고요?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참 흥미로운 것이 이게 국가기관은 가장 상위 부서에서 직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위 부서로 이제 그 전파가 되는 것이 원칙이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프로파일링을 처음 시작할 때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경찰청 본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경찰청에서 워낙 서울에 사건이 많다 보니까 예. 이제 양상이 변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예전에 현장을 나갔던 것보다 더 치밀해지고 또 이유 없이 공격을 하는 범죄가 생겨나고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지존파, 막가파 이렇게 표현되던 그런 그 예, 범죄가 예. 막 나오던 시기를 거쳐간 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나오는 증거물들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또 왜 이런 일을 저지르는가 이것을 분석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에 의해서 이제 서울청에서 처음으로 팀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프로파일링 네, 팀. 프로파일링 팀을 과연 어떤 사람이 여기에 와서 일을 할 것인가 이제 지부에서 이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누구를 요원을 미국으로 파견 보내서 공부를 시켜서 데려와야죠. 근데 그냥 막 시켜요. 그런 만한 여유도 없었고 예. 과연 또 한국에서 그것이 필요할까라는 이제 약간의 어떤 의구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확신을 못 가지고 있었던.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네. 사실은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발을 하다 보니까 강력 수사도 해보았고 CSI도 오랫동안 하면서 현장의 경험을 많이 한 좀 네가 적절한 것 같아. 그냥 한번 그래서 해봐. 이제, 한번 해봐. 그리고 요청이 왔는데 전혀 모르던 업무여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적절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양을 했죠. 사양이라기보다는 그때 고사를 했는데. 들어는 보셨죠? 프로파일링. 그렇죠. 관심은 많이 있었죠. 하지만 한 번도 배워본 적은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고사했는데. 네, 그래서 이건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냥 한번 해봐. 그래서 그렇지요. 뭐 이렇게 큰 어떤 뭐 사명감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또 가서 보니까 처음에 CSI를 시작했을 때처럼 사람의 행동을 분석하고 범죄 현장에 나가서 발자국의 방향을 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또 너무 맞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근데 그 전에도 네. 현장에 가서 지문 찾고 막 그거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 왜 이 방향으로 걸어왔을까? 이동했을까? 그러니까 과거엔 그런 건 안 그걸 안 봤는데. 봤었죠. 어디에 있을 것인가를 찾았다면 아하. 지금은 왜 여기에 이것이 남아 있을까를 찾는 것으로 관점이 바뀌기 시작을 하죠. 그걸 어디서 배워서 그렇게 바뀌셨어요? 관점이? 그거는 배웠다기보다는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냥 고민? 네,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과연 한국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은 그러니까 왜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는 동기를 알아야 되겠다. 예. 두 번째, 그렇다면 그 동기가 형성됐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공격 행위를 어떤 범행 도구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는가를 알아야 되겠다. 예. 이 두 가지 고민을 하면서 예.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00년
시작할 당시에 그 전에 발생한 한국의 살인 사건 800건을 전부 다 기록을 꺼내서 과거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800건을 다 꺼내놓고 한 건 한 건씩 이제 그 관점으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범행 동기는 무엇이고 이 범행 동기를 가진 사람이 범행 도구는 어떤 것을 어떻게 준비했고 범죄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공격했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검토를 해나가니까 몇 개의 유형으로 나뉘어지더라고요. 그렇겠군요. 그래서 이제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현장 가시기 전에 미리 그런 자료 조사를 많이 하신 거구만. 거의 한 6개월을 자료에만 파묻혀 있었죠. 그 프로파일링 팀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근데 팀이라고 해봐야 혼자셨다면서요. 근데 사실 그게 이제 그 팀이 4명이었었는데 3분은 이제 통계 분석을 하는 그러니까 프로파일링이 아니고 범죄 통계를 분석하는 요원들이었고요. 저는 이제 그 행동 분석, 심리 분석을 하는 요원이라서 혼자 현장에 가는 요원은 한 명. 혼자 있었었죠. 네, 그럼 뭐 팀이라고 할 것도 없이 팀에 소속이 되어 있는 그냥 혼자 일하는 요원. 현장 가서 프로파일링하는 대한민국 유일 경찰. 네, 그 당시에 그렇게 그 업무가 시작된 거죠. 그 첫 현장 기억나세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아주 잔혹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 성범죄가 발생을 했는데 굉장히 잔혹하게 그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살해까지 시신이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는 성폭행 후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해서 이제 뭐 CSI와 또 수사팀과 저와 다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굉장히 참 이렇게 표현드리기 어려운 정도의 어떤 이상 행동들, 좀 부적절하고 잔혹한 행동들 이런 행동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보아오지 않았던 행동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수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 또 어떤 증거물을 우리가 수집을 해야 될까, 이것들이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하죠. 수사팀에서. 그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한 시신을 버린 장소, 시간, 또 그때 그 장소와 시간이 갖는 그 인근 주변의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쭉 분석을 해서 기존의 800건을 분석한 내용에 대입을 해서요. 그랬더니요. 보고서를 제출을 했죠. 유형이 딱 나왔어요. 네, 어느 정도, 이런 정도의 사람. 예를 들면, 지금 실종 장소와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범행 장소도 분명히 걸어서 10분 이내의 장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의 결정을 하자면 최소한 걸어서 5분 미만 정도를 먼저 수색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압축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반드시 그렇다라는 확신은 없으나 첫 번째 가능성으로 우선순위를 빨리 결정해서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이 시간대에 이런 방식 그러니까 이제 검정 비닐봉투에 담고 뭐 시신을 이동하고 이런 행위들을 보면 어떤 특정한 직업을 오래 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론을 해서 제시를 하죠. 그러면 수사팀에서는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돼라고 하는 고민에서 반경 얼마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뭐 모습을 가진 사람을 우선 찾아야 되겠구나. 대상이 특정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그렇게 때문에. 치다 들어갔더니. 네. 그래서 이제 한 수사관이 그런 프로필에 맞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정보를 입수한 최근 출소자의 정보를 입수한 사람을 봤더니 딱 맞는 사람이 그 지역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범인으로 특정을 하고 집에 갔는데 이미 도망가고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증거물을 수집을 하고 이제 그 추적을 시작을 했죠. 이제는 용의자가 특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인적사항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범인이 체포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전과자를 지목해주게 된 분석 보고서는 우리 그렇죠. 거기서 나오군요. 제가 그래서 아마 지금 경찰 기록상 최초의 프로파일링 보고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범행 현장과 그 남아 있는 유류품 이런 것만 봐도 범인의 직업, 뭐 범인의 뭐 행동 습관 이런 게 다 나옵니까? 근데 사실 그걸 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다 알 수는 없고요. 특히 지금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프로파일링은 단순히 뭐 연령이 어느 몇 세 정도 되었다, 직업이 어떤 직업이다, 이렇게만 막연하게 분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동기가 형성되었고 이런 동기를 형성한 사람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을 것이다. 범행 동기에서 그렇죠. 그 생활 사람의 유형이나 또 삶의 방식들, 그 역사를 다 거슬러 그렇죠. 가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추론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목격자 또는 피해자가 진술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심리적인 분석을 같이 병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피해자들은 어떻게든지 그걸 드러내기보다는 자꾸 감추거나 피해자가 잊으려고 하죠. 잊으려고. 너무 충격스럽고 네. 고통스러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저항을 하죠. 감추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춘다는 표현보다는 다시 꺼내서 입 기억을 밖에 내기 싫어하는. 해내기 싫어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죠. 네, 그래서 좀 왜곡되거나 정보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목격자도 마찬가지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을 경우에 그 충격으로 인해서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기억이 없어진다면서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렇다면서요? 네네. 너무 충격적이면 예. 도무지 떠올리지 않는 그런 글쎄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그래서 수사를 할 때 그런 필요한 심리적인 측면 또 행동 분석에 필요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역할들을 현재 프로파일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처음 맡으셔서 이제 거의 17년 동안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몇 군데 범죄 현장에 뭐 몇 명의 범인들하고 면담하고 이런 게 혹시 자료 같은 게 있어요? 네, 제가 퇴직할 때, 그때 이제 공식 기록들을 이제 정리하느라고 제가 봤더니 현장에 수사본부에 투입된 것은 한 1,500건, 한 2,000건 정도가 거의 되는 것 같습니다. 2,000건? 1,800건 정도가 조금 넘었어요. 17년 동안? 네. 그럼 1년에 그렇죠. 100건 이상? 100건 이상 현장 나갑니다. 네, 왜냐하면 서울 시내만 있어도 그 당시에 1년에 일어나던 살인사건이 한 100건 이상 됐거든요. 1년에. 그런데 뭐 다 나가지는 않더라도 거의 대부분 현장을 나가게 되고요. 또 경찰청에 근무하면서는 이제 전국에서 발생하는 사건 현장에 투입되니까 한 2,00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범죄자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거나 자백을 받거나 이런 기록은 960명까지가 되어 있으니까 한 1,000명 정도 만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시신을 보신 건 뭐 수도 없겠고 한 2,000구 이상이 되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워낙 그 프로파일링이라는 기법이 처음 시작되던 당시이지만 시작하시자마자 범행 체포에 이제 공을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범죄 현장 갈 때는 우리도 좀 그분 보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그 정도로 확 붐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유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슨 일을 하는 왜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이제 인식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조금 제가 연구를 하거나 현장에 투입됐을 때 좀 자유롭게 따가운 시선, 예를 들면 제가 뭘 하는 거지? 두 사람 왜 왔어? 이게 아니고 뭐 이런 시선에서 조금 제가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로파일링 개인이 만든 보고서로 범인이 체포되는 건 아닙니다. 그 보고서를 토대로 수사팀에서 또 그 많은 정보가 수집이 되어야 되고 며칠씩 수사관들은 나가서 잠복과 추적을 해서 이게 작품이 소위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한국에서 끔찍하게 발생한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중요한 역할로. 유영철 사건